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74회 심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대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9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조선 왕실 신위 제자리로 155년 만에 재현된 환안제라고 하고서 아마 이게 결국 조선 왕과 왕비, 이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위 49위를 원래는 종묘에 모셨어야 되죠. 근데 아마 여기가 보수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 창덕궁에 있는 옛 선원전이라고 하는 것에 임시 보관되었다가 다시 원래 종묘로 다시 모셔오는 환안제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종묘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선지 중에서 어느 사진이 종묘냐, 이제 그걸 찾는 게 중요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로요, 이 조선 왕실 신위 다시 모시는 환안제가 이게 지난 4월 중순경에 나왔던 신문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봤을 때 언젠가는 한눈금에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따끈따끈하게 문제 자료로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종묘 찾아보면 선지 1번 답이 이게 종묘입니다. 네. 그리고 선지 2번, 3번, 4번, 5번 건물은 다 서울에 있는 궁궐들인데요. 그렇게 뭐 이걸 다 알아야지만 다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답을 맞출 수 있고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지 2번은요. 바로 경복궁에 있는 향원정이고요. 선지 3번은 바로 여기 이 조선 왕실 신위가 원래 그 종묘 보수 공사하는 동안에 창덕궁 옛 선원전에 임시로 봉안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창덕궁 옛 선원전 같습니다. 그건 제 추측인데 아마 사진이 흐려가지고 잘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 부분이 아마 뭡니까? 신이 다시 모셔오는 환안제 예행 연습을 하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종묘로 모셔가기 위해서 신위를 내오는 장면, 그런 장면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3번은 창덕궁 선원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선지 4번은 창덕궁 후원인데요. 후원 쪽에도 뭐 건물마다 이름들이 좀 있죠. 뭐 무슨 당 무슨 장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창덕궁 후원의 풍경입니다. 또 선지 5번은 또 조선하고 대한제국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환구단 그 안에 있던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황궁우. 자, 그 다음에 20번을 가보겠습니다. 네, 20번 가왕의 제위식입니다. 자, 무건 오자차라고 하는 사람은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호패법을 그냥 실시가 아니고 재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아니고요. 자, 아마 선지의 태종하고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근데 키워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글도에서 이 시해가 난 이렇게 씁니다. 바로 세조 때가 되겠죠. 그러면 세조 때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서 간경도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선지 1번 답 찾았습니다. 세조 때 이렇게 간경도감을 설치했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70회 시험에 5번에 1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 2번 조선 경국전, 이거는 정도전이 쓴 거니까 태조 때겠고요. 선지 3번 국조 오례가 완성된 건 성종 때였고, 선지 4번 부민 고소 금지법 제정인데 이건 좀 약간 생소한데 특이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민 고소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 고소하지 못하고 또 일반 백성이 수령이나 관찰사 고소하지 못하는, 근데 이런 법을 세종 때 제정했다고 하니까 왠지 백성들을 위할 것 같은 이미지인 세종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생소한데 기억 나온 김에 부민고소금지법 세종, 네,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또 선지 5번 바로 이제 이 호패법을 실시한 왕, 처음 실시한 왕이 태종이지 않습니까? 태종 때 제작된 세계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역시 헷갈리라고 선지 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1번 갑니다. 자, 21번 이 전략 이유입니다. 강화교섭 결렬 이유. 자, 강화교섭이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다음에 한성까지 탈환하려고 했지만 결국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강화교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섭이 결렬될 다음에 또 일본이 또 쳐들어왔죠. 바로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순신도 나오고 하니까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이후 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하죠. 자, 선지 1번 부터 보면은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근데 하여튼 신숙주하면 한참 전 사람이니까 일단 답은 아닌데 기왕 나온 김에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쓴 책 이름이 해동제국기, 요거만큼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선지 2번 나세 등이 화포를 사용해 진포에서 외국 격퇴, 즉 일본과 관계된 선지인 건 맞긴 합니다만 이거는 나세가 중심 인물이 아니고 제가 옆에 썼지만 최무선이 중심 인물이죠. 즉 고려 우왕 때 진포 대첩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선지 3번이 답입니다. 즉 정유재란 다 끝난 다음에 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즉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회답 겸 세환사라는 명칭으로 해서 사절단이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간 사람이 바로 사명대사가 대표로 갔죠. 그리고 이제 좀 얼마 지나서는 다시 사절단 이름을 통신사로 바꿔가지고 이제 일본과 다시 왕래를 재개했습니다. 답 3번이고요. 선지 4번 사량진 외변. 자, 조선 정부의 교역 제한에 반발하여 사량진 외변이 일어난 거는 이게 1544년인데 1544년이 이게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처음
즉위한 해입니다. 자, 하여튼 이 사량진 외변은 좀 삼포외란 을묘외변 뭐 그런 거하고는 달리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기왕 나온 김에 사량진 외변은 1544년 하여튼 임진왜란 전의 일이었고요. 선지 5번 임시기구로 비변사 이거는 또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처음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가 된 거니까 이것도 정유재란이나 임진왜란 한참 전이죠. 그 다음 22번을 가겠습니다. 네, 22번은 당쟁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가운데 사이 시기 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왕께서 승하하신 기해년에는 고대 중국의 예가 아닌 경국대전에 따라 기념복으로 정했다. 자, 이거 바로 예송 얘기가 됐고 여기서 부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여기 나오는 임금의 아버지니까 효종이고 여기 임금은 현종이 되겠습니다. 즉 효종이 승하했을 때 바로 효종을 차남으로 취급할 것인가 장남으로 취급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여기 기념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서인 쪽에서 주장했던 거죠. 이 효종은 즉 복림대군은 엄연히 인조의 차남이기 때문에 대비께서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걸 서인 쪽에서 주장한 기념복이고요. 또 반면에 남인 쪽에서는 그래도 왕이 되었으니까 장자로 취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가시기는 현종이 즉위한 직후, 즉 기해 예성때고요. 또 이제 이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성상을 시해하는, 즉 그 임금을 시해하려는 자가 있다는 목호룡의 고변으로 조정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는 군. 근데 목호룡 고변 사건이 사실 경종 때 있은 사건인데 이게 좀 생소했다 하더라도 오른쪽 말풍선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연인군과 노론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 같군. 자, 바로 연인군이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즉 경종 때 왕세자로 있을 때 그때 호칭이 연인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영조가 왕이 된 때가 아니고 경종 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종하고 경종 사이니까 그 사이는 숙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숙종하면은 환국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선지 4번에 있네요.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 이것이 바로 숙종 때 기사왕국이죠. 1689년에 있었던 기사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갑술왕국이라고 해서 다시 남인이 물러가고 또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딱 이 가가 숙종 때라는 것만 알면 답은 금방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지 1번 인조반정 얘기 나오는 건 뭐 한참 전이고요. 선지 2번 기축옥사도 한참 전입니다. 근데 보통은 기축옥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딱 대표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열입이 모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축옥사 사건으로 해서 동인 세력이 축출되니 기축옥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 1589년에 선조 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3번 양재역 벽사 사건도 이것도 임진왜란 전의 얘기죠. 명종 때 을사사화가 1545년에 일어났는데 그보다 2년 후에 이제 47년에 또 양재역 벽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을사사화 때 화를 피한 사람들이 또 양재역 벽사 사건 때 화를 입었습니다. 또 선지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미용은 또 영조 때니까 근데 이 가의 오른쪽 말풍선은 아직 영조가 왕이 되기 전이니까 또 그 밖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22번 클리어하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그림은 강세왕. 자, 근데 강세왕 하면 흔히 조선시대 회화 문제 나올 때 영통동구도, 뭐 영통골 입구도 그런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통동구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도산서원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딱 그 퇴계 이황에 대한 문제구나. 감이 옵니다. 역시 이 아랫줄에 있는 얘기 같이 성악 10도를 지었고 또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 전개 바로 퇴계 이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왕 나온 김에 맨날 강세왕이라고 해서 영통동구도만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혹시나 그 생소한 작품으로 도산 소원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퇴계 이황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이 건립했고요. 땡. 선지 2번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 자, 아까 기해 예송은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던 해가 바로 기해 예송인데 바로 그 효종이 처음 즉위했던 해가 또 기축년입니다. 이게 1649년인데 바로 이때 그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서인의 송시열이 이렇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는 즉 북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내세운 것이 기축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축봉사는 효종이 즉위했을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기해예송은 현종이 즉위했을 때 같은 기자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까 정답이었던 기사황국은 또 숙종 때 네, 그렇게 다 앞에 기자가 들어갑니다. 자, 선지 3번 동어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 항상 이왕이 나오면 또 대립되는 항상 오답 선지로 역시 이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역시 동호분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방을 제시한 사람은 율곡 이이고요. 선지 4번이 답입니다. 바로 퇴계 이황이 시행한 향약은 예한향약이었습니다. 예한향약을 시행해서 향촌의 교화를 위해 노력했고요. 반면에 이이가 시행했던 향약은 해주향약이었죠. 또 선지 5번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짐남 저술. 가래짐남은 선조 때 김장생이 저술했습니다. 24번 갑니다.
24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인데요. 딱 장용영 나왔으면 끝났습니다. 바로 장용영은 정조가 조직한 친위부대였죠. 그러면 역시 정조 때 키워드 초계 문신제 3번 쉽게 답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파견. 이건 효종 때죠. 즉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청나라 요청에 따라서 조선의 조선군 조총부대를 파견했었고요. 선지 2번 호포제 시행해서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했다. 바로 이건 고종 때, 즉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호포제를 시행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반은 요리조리 군포를 안 내고 있다가 이렇게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호포제를 시행하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선지 4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 이정청, 이건 철종 말년이죠. 바로 임술 농민봉기 1862년대 일이었고요. 또 선지 5번 각 궁방과 중앙관서에 공노비 6만 명 해방, 즉 공노비 해방은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갑니다. 자, 근데 방금 마지막 선지에서 순조 때 1801년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또 이 순조 1년, 1801년의 사건이 바로 나오네요. 이 제천 배론 성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순조 1년이 1801년에 또 대대적인 천주교도들 또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박해 사건이 신유박해죠. 신유박해. 자, 그리고 여기 특히 항상 신유박해와 연결되어서 잘 나왔던 개념이 황서영이 이렇게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보낼 백서 쓰면서 외국 군대의 출동을 요청해서 한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정답이나 하여튼 오답 선지로 해가지고 신유박해하고 많이 연결되는데 아예 요 문제에서는 그냥 신유박해하고 황사영 백서 사건이 그냥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개념이 답으로 나올 것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선지 1번 한성조약에 체결되는 결과죠. 한성조약은요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하고 일본이 체결한 것이 한성조약이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일본하고 청나라는 텐진조약을 체결했죠. 선지 2번 정부의 요청으로 출병한 청군이 진압했다. 바로 그런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갑신정변도 그렇고 이모군란도 그렇고 다 청군이 진압을 했고요. 선지 3번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아까 전에 봤지만 그 임술 농민봉기 최초로 그 발단이 되었던 진주 밀란 때 이렇게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됐고 이렇게 박규수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파견한 다음에 이제 그 삼정의 문란의 실상을 보고 정부에 삼정 이정청 설치하자고 건의를 하게 된 것이죠. 선지 4번 이 필제가 영해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 동학교도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썼지만 1871년에 동학교도 즉 최시영과 함께 이 필제가 이 영해 지역이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 그쪽 지역인데요. 이게 1871년 이것은 동학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주교도와 관련이 없는데 근데 이게 멀지 않은 과거 시험에 71회 27번 3번 선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뭐 바로 얼마 전 몇 개 기출문제 보셨으면 충분히 오답으로 제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은 5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신유박해 전개 과정에서 이승훈,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즉 남인 세력들이 많이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졌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다 귀양 가고 그랬죠. 그다음 26번 가겠습니다. 26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탈출비니까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선지 1번 판소리 맞고요. 또 선지 2번이 바로 답 나오네요. 이 주자소에서 개미자 만든다고 하는데 개미자는요 태종 때 만든 금속알자 이름이 개미자고 세종 때는 갑인자였습니다. 또 선지 3번 옥계 시사 중인 즉 시 동호회하는 것, 또 선지 4번 세책가에서 춘향전 즉 한글 소설, 또 선지 5번 민화 다 이런 거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고요. 27번 가겠습니다. 역시 27번도 이 시기의 경제 상황 1점짜리입니다. 아까 전에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에 대한 것이고 이건 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네요. 바로 이렇게 서울의 종로에는 시전이 있었지만 또 이현, 칠패 같은 또 난전이 있었다. 바로 난전하면은 정조가 시행했던 신해통공, 금난정권 폐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난전과 시전 사이의 갈등, 이런 또 시전들 간 다툼이 일어났다. 바로 조선 후기, 특히 정조 그 무렵의 이런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렵 모습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선지 2번이 답입니다. 즉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17세기 후반에 바로 부산 쪽에 초량에 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18세기까지 계속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바로 초량 외관 나오면 이것이 조선 후기 경제 상황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백성에게 정전 지급되었다. 자, 좀 오랜만에 나온 개념인 것 같은데요. 자, 신문왕이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 근데 그 신문왕의 다음 왕이 성덕왕입니다. 하여튼 이 성덕왕 때 정전 지급됐고요. 선지 3번 주전도감에서 해동 통보 발행되었다. 이건 고려 때 얘기죠. 고려 숙종 때 얘기고, 선지 4번 병난도 역시 고려 때 국제무역항이니까 땡. 또 선지 5번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통시전, 이것도 바로 신라 지정왕 때 그 설치가 된 것이니까 완전히 답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28번 갑니다.
28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왕명에 따라 귀하가 조선 해관에 세무사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영어로 써 있는 걸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바로 조선 정부가 영국 사람 스트리플링을 인천 해관에 초대 세무사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밀렌도르프가 독일 사람이긴 한데요. 바로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면서 바로 청나라 추천으로 조선 정부에 들어온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멜렌도르프가 여기 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모군란 이후 시기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 인천 해관, 즉 지금의 인천 세관입니다. 인천 해관을 창설해서 바로 최초로 이 초대 첫 번째 세무사로 이 영국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관세 부과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1883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 부과를 처음으로 규정한 조약이 바로 선지 4번에 나와 있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게 1882년에 체결되었는데 아마 정식으로 뭐랄까 비준되고 발효가 된 건 그 다음에 83년도부터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하고 처음에 이렇게 수호 통상 조약 체결하면서 관세를 처음으로 규정을 했고 그 전에 처음 개항을 했던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할 때는 그때 관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하고 처음 관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제 각각 조약을 맺을 때마다 관세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관세 부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국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답 찾았고요. 근데 나머지는요, 뭐, 헷갈릴 만한 매력적인 오답이 없습니다. 자, 선지 1번. 한일 의정서는요, 러일 전쟁 중에 1904년에 체결됐죠. 즉, 뭐, 쉽게 말해서 대한제국 땅의 영토를 일본 측에서 마음대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일 의정서고 또 선지 2번 미세 협정은 또 일제강점기 얘기죠. 1925년에 바로 일본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세하고 또 만주 쪽의 군벌하고 서로 체결한 협정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독립군 잡아서 넘겨주면 돈 준다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요건 일제강점기 1925년 이하 얘기고요. 선지 3번 강화도 조약 체결된 계기 요것도 뭐 운요 사건인데 정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선지 5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원인 바로 이거죠. 고종이 을사늑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니까 이것도 전혀 자료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 찾기가 쉬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미국과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최초로 조선이 이제 외국과 조약에서 관세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거 확실히 체크하고 다음 문제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 개화기 인물들에 대한 짝짓기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 교수입니다. 선지 1번 보면요. 북학사상을 바탕으로 통상 개화를 주장했다. 자, 박 교수가 연암 박지원 손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북학사상 바탕으로 통상개월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교수 안핵사로 진주밀란에 파견됐다는 얘기 25번에 3번 선지에서도 봤던 인물이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이만손 하면 또 영남 만인소지 않겠습니까? 선지 2번 역시 맞습니다. 영남 만인소를 주도해서 개항과 통상에 반대하다. 즉 유정착사 운동의 또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남 만인소가 일어나게 된 게 바로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와서 조선 책략을 유포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김홍집 얘기가 또 다에 나오겠습니다. 바로 김홍집인데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김홍집이 미국의 보빙사로 갔다 왔는가. 이 보빙사가 아까 전에 방금 조미수호 통상조약 봤습니다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미국은 조선에 공사관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조선은 이제 그걸 반대로 미국에 설치할 형편은 못 되고 대신 이제 답례하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보빙사인데요. 근데 김홍집은 보빙사로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보빙사는 주로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그런 사람들이 갔다 왔죠. 네, 바로 김홍집이 갔다 온 곳은 미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와서 바로 미국과의 수교를 권유하는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영남 만인소죠. 네. 그래서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6.1주는요 바로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서유견문을 집필해서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했고요. 선지 5번 백정 출신으로 관민 공동의 연설. 아마 이것이 좀 혹시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성춘 씨가요 이렇게 원래 백정 출신인데 관민 공동회 즉 독립협회가 개최했던 관민 공동에 나와서 연설하셨고 특히 더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분 아들입니다. 박서양이라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자격을 딴 사람입니다. 이렇게 박성준, 박서양, 부자, 또 개화기의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밑줄친 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파리 만국 박람회 이게 언제적이라는 건 안 나왔습니다만 딱 1900년이고요. 하여튼 고종은 황제 주기 후 구분 신참 내세운 개혁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네, 황제 주기 후에
9번 신참을 내세웠으니까. 자, 근데 참고로요, 이 파리 반구 광남회 당시에 그 한국과 모습을 담은 그림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한 좀 2년 전인가요? 62회 31번 자료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광무개혁에 대한 거 찾아보면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지계발급 선지 1번 답 금방 찾았습니다. 바로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지계발급, 그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그 근대화 개혁 조치였습니다. 또 선지 2번 건양이라는 독자적 연호 채택했다. 자, 바로 광무개혁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제국 때 연호는 고종 때는 광무였습니다. 이 건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대한제국 수립 전에, 즉 을미개혁을 실시하면서 1896년 1월 1일부터 쓴 연호가 건양이었습니다. 건양. 그러다가 이렇게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광무로 바뀐 것이죠. 선지 3번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 모의원은 바로 대한제국 훨씬 전인 1883년이었고, 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 기기청 설립한 건 87년이었고요. 또 선지 5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법 14조, 이것도 2차 갑오개혁 때인데 아직 2차 갑오개혁 때는 아직 대한제국 때가 아니죠.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31번을 보겠습니다. 탐구활동, 즉 포괄적인 주제를 묻는 건데요. 자, 정읍 고부 나왔고, 바로 전봉준 고부 나왔습니다. 조병갑 나왔고, 금방 뭐 답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1점짜리 문제답게 동학농민운동의 중요한 키워드, 전주화약이 체결되는 과정, 금방 답 3번 찾았습니다. 바로 또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화약을 체결됐고, 또 그 뒤로 이어지는 키워드가 뭐 집강소 교정점,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네, 나머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삼국간섭의 결과 알아본다. 이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게 청일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죠. 그 중요한 내용이 타이완하고 랴오tung 반도를 일본한테 할양한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랴오tung 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게 되면 또 상당히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다시 그거 청나라에 돌려줘라, 그렇게 한 것이 삼국간섭이었고, 바로 그 결과, 그래서 다시 랴오tung 반도가 청나라에 다시 반환되게 된 것이고요. 선지 2번 척화비 건립,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까지 거친 이후에 더 이상 대원군이 외국 세력하고 상종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세운 것이 척화비고요. 선지 3번 영국이 거문도 점령. 자, 이 영국이 거문도 점령한 사건은 1885년에 있었고요. 그 목적은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계속 러시아가 남하에서 내려오니까, 특히 조선하고 러시아 사이에 밀약을 체결한다, 그런 소문이 돌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영국이 견제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지 5번 외규장과 도서가 약탈된 배경, 이건 또 병이냐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그 배경이라고 하니까 또 병인 박해를 들 수가 있겠죠. 하여튼 동학농민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32번 갑니다. 32번 다음 가상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결국 핵심은 오른쪽 분이 하시는 말풍선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군대 해산 명령에 맞서서, 바로 이 군대 해산 명령은 1907년 정민년에 정미 7조약에 의해 가지고 군대가 해산되게 되었고, 바로 이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해가지고 더욱 그 의병의 화력이 강해졌습니다. 바로 그 얘기 나오는 것이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미 의병이 강해져가지고 13도 창의군으로 결성되었고, 또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죠. 답 4번 쉽게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했는데, 바로 최익현이 태인에서 일으킨 의병은 을사의병입니다. 즉 을사닉악 이후에 일어나는 의병이고요. 선지 2번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이건 한창 러일전쟁 중이었습니다. 또 선지 3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했다. 이것도 러일전쟁 중이죠. 바로 러일전쟁 중에 1904년에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스티븐스는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고, 또 화폐 정리 사업으로 유명한 메가타는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죠. 선지 5번 유인석이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 점령자. 유인석 나오면 역시 유인석 이분도 유정척사파인데요. 하여튼 유인석의 의병은 바로 왕비시의, 즉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을미의병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갑니다. 33번 밑줄친 이곳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즉 해외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첫 공식 이민, 자 1903년에 처음 도착했는데 그들을 기다린 건 사탕수수 농장의 고된 노동이었다. 딱 금방 봐도 하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이렇게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갔다. 하여튼 하와이에서의 민족운동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답 5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박용만을 중심으로 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하면은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이렇게 키워드로 잘 연결되죠. 자, 그리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 설립한 한 곳은 바로 서간도 지역이죠. 이것도 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서간도 지역에서 경학사, 또 그 뒤를 이어가지고 부민단, 그 다음에 또 교육기관으로 신흥강습소, 쭉 그렇게 서간도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권업신문은 요건 또 연해주 지역의 권업회라고 하는 한인단체에서 만든 언론기관이
언론 신문이 권업신문이죠. 하여튼 요건 연해주고, 선지 3번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 요건 또 도쿄, 즉 3.1운동 직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 자,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마무리하면서 열렸던 회의인데, 바로 거기에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이렇게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다고 했죠. 이 역시 신한청년당은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34번 갑니다. 자, 34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인데, 자, 바로 근대 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경부선 얘기가 나오는데요. 올해 1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하니까, 자, 이 경부선이 개통된 해가 1905년입니다. 그래서 이 경부선이 개통된 시점이 바로 앞전 시험에 73회 35번, 5번 선지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가 1905년이라고 하는 거 금방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약간 좀 선지 1번이 애매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매일신보 하면은 1907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 지원이 나오니까 아직 이때는 대한매일신보가 없던 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한매일신보 자체가 창간 자체가 된 거는 1904년, 즉 1905년보다 1년 전에 먼저 창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905년에 대한매일신보 읽을 수 있죠. 답은 1번인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1905년산에 상황이 아닌 걸 쉽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지 2번 경성제국대학은 이거 1924년부터 설립된 대학이고, 선지 3번 온각사에서, 이 온각사가 절 이름이 아니고 극장 이름입니다. 온각사에서 은세계, 바로 이임직이 쓴 그 신소설인데 은세계 공연, 이것이 바로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던 1908년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 1905년에는 원각사 생기지도 않았죠. 자, 그리고 이 원각사에서 은세계, 이 원각사는요, 또 바로 다음에 1909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원각사 은세계는 바로 앞전 시험 73회 39번 3번 선제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선지 4번 통립기무화문에서 개화정책 논의했다. 자, 통립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민주정권 하에서 개화정책을 총괄했던 기구고, 이게 통립기무화문은 1880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이모군란 때 폐지가 됐으니까 1905년은 뭐 이미 벌써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또 선지 5번 어린이날 기념 행사 참여하는 천도구 소년회 회원인데요. 바로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방정환 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서 1923년경부터 쭉 시작했으니까 아직 뭐 1905년에는 어린이날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딱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으로 금방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어려운 선지하고 섞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되었다. 이것도 같이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영상의 마지막 35번 가겠습니다. 35번은 연표 문제입니다.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 씨가 용천군 용안포, 바로 이게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러시아 얘기 나오고 용안포 얘기 나왔으면 바로 1903년에 있었던 바로 러시아가 자기들이 용안포 차지해서 쓰겠다고 하는 용안포 조차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딴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바로 이렇게 아랫줄에 나와 있듯이 일본, 영국, 미국의 각 공사가 우리 정부의 의주의 개방을 권고, 즉 러시아가 혼자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보통 개항지처럼 개방하라, 그런 얘기가 이렇게 바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러시아가 자기 혼자 용안포 지역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1903년에 있었던 용안포 조처 요구 사건, 이게 바로 앞에 시험 72회 30번 2번 선제도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용안포 조처 요구 사건이 또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또 일종의 발단 원인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러일 전쟁 앞으로 이렇게 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게 그 구간이 지금 라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은 1896년이었고 러일 전쟁이 1904년이었는데, 하여튼 러일 전쟁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러시아의 용안포 조처 요구, 또 거기 반발한 이런 일본 등 나라들과의 갈등이 결국 러일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라구간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 같이 봤고요. 다음 이제 남은 것이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후 현대사인데 한 줄 정도 있다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